조선의 왕들은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 나라 전체를 멈춰 세웠습니다. 한 명의 공주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전국의 남자들은 결혼이 금지됐고 집안 조건은 증조부까지 털렸죠. 왕의 딸을 며느리로 거절했다가 한 집안이 통째로 멸문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선 왕들이 왜 이렇게까지 공주 결혼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그 공주들이 결혼 후 어떻게 살았는지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결혼 상대부터가 차원이 달랐죠. 공주나 왕세자의 배우자는 간택이라는 제도로 뽑혔습니다. 전국 단위 오디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은 조선 3대 왕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간택을 만든 이유는 의외로 정치가 아니라 딸 때문이었습니다. 태종은 딸이 정말 많았습니다. 무려 17명이나 됐죠. 그러다 보니 딸들을 어디에 어떻게 시집 보낼지가 왕에게도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이 시기까지는 왕실도 지금 우리가 아는 간택이 아니라 그냥 대신 집안에 중매를 넣는 방식으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이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 태종의 딸인 정신공주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태종은 대신 이속이라는 사람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사돈 맺자. 내 딸을 네 며느리로 들여라. 왕이 직접 한 제안이니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말이었죠. 그런데 이속이 거절합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정신공주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정신공주의 어머니는 원래 왕비가 아니라 왕비를 시중들던 궁녀 출신이었고 태종의 총애를 받아 후궁이 된 사람이었어요. 이속의 말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하녀 출신 여자의 딸과는 결혼시키지 않겠다. 즉 왕의 딸이지만 어머니의 신분이 낮으니 우리 집안격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죠. 여기서 이속이 크게 착각한 게 있습니다. 상대가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왕, 형제들을 제거하고 왕이 된 이방원이었다는 점이죠. 태종은 이 말을 단순한 혼사 거절이 아니라 왕실과 자신의 권위를 정면으로 무시한 행동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과는 매우 가혹했습니다. 이속은 즉시 불려가 매질 100대를 맞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노비로 전락합니다. 그런데도 분이 안 풀렸는지 이속의 아들까지 처벌합니다. 아들은 평생 결혼 금지, 집안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왕의 사위 자리를 거절한 대가입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태종이 깨닫습니다. 이렇게 아무 집안에 혼사 던졌다가는 문제만 생기는구나. 그래서 왕이 직접 안전한 사위 후보를 고르는 제도, 즉 나중에 우리가 아는 간택 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주가 혼인할 나이가 되면 조선은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됩니다. 딱 그 시기 전국에서 공주와 나이가 비슷한 남자들은 이유 불문하고 결혼이 전면 금지됩니다. 약혼이 잡혀 있어도 혼담이 오가고 있어도 전부 멈춥니다. 왜냐, 이 중에서 한 명이 왕의 사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단계가 서류 심사입니다. 요즘 입시원서처럼 간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름 나이만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 쪽 조부, 증조부, 어머니 쪽 외가조부까지 집안 족보를 통째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이라도 문제가 나오면 바로 탈락입니다. 왕실과 피가 조금이라도 섞였으면 탈락, 부모가 일찍 죽었어도 탈락, 큰 병을 앓은 기록이 있어도 탈락. 겉으로는 까다로워 보이지만 기준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사위가 왕실 권력을 욕심낼 가능성이 있느냐, 그 하나였죠. 그래서 최종 후보들은 대부분 중하위 양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너무 잘 나가도 안 되고 너무 힘이 없어도 안 됩니다. 왕의 사위가 세력을 만들 수 없을 정도가 딱 이상적인 조건이었죠. 물론 장점도 있었습니다. 공주와 결혼하면 남편은 벼슬을 받습니다. 실제 일은 거의 하지 않는 명예직이었죠. 게다가 월급도 꼬박꼬박 나옵니다. 쉽게 말해 아무 일도 안 해도 국가가 평생 먹여 살려줍니다. 집안은 자동으로 신분이 올라가고 자식들 역시 왕실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정치에는 절대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 권력의 중심에는 영원히 설 수 없는 자리였죠. 더 무서운 조건도 있었습니다. 공주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남편은 재혼이 금지됩니다. 평생 한 사람의 남편으로만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야망 있는 사람에겐 독이든 성배였습니다. 실제로 지원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라 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 출세, 욕심 없는 사람들, 그냥 평생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었죠. 조선 최고의 결혼이었지만 동시에 조선에서 가장 답답한 자리, 그게 바로 공주의 남편 자리였습니다. 서류를 통과하면 왕실 앞에서 3번의 면접, 이걸 3단택이라고 불렀죠. 최종 합격자가 나오면 가래청이라는 국가기관이 움직입니다. 결혼식부터 예물, 집까지 전부 국가가 책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공주들의 평균 결혼 나이 9살에서 11살, 남편도 한두 살 많을 뿐, 둘 다 그냥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공주는 몇 년 동안 궁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다 15쯤 되면 머리를 올리고 그제야 궁 밖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시집살이, 공주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주는 나라에서 준 집에서 살았고 시댁과 함께 산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인 식량집 전부 국가 보장, 공주 본인은 왕의 딸, 조선사회 최상위 계급이었죠.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도 함부로 못합니다. 심지어 문제가 생기면 궁에 바로 들어가 아버지인 왕에게 호소할 수도 있었죠. 물론 예외도 있었습니다. 유교 규범을 철저히 지킨 공주들은 시댁을 극진히 모셨고 그만큼 스트레스도 컸습니다. 어떤 공주들은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불행한 결혼과 비극적인 삶을 살기도 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조선 공주들은 돈 걱정 없이
유지, 죽을 때까지 공주로 살았습니다. 늙으면 왕실의 어른으로 존중받고 지위는 죽을 때까지 유지. 남편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한 로또는 없었겠죠. 동화 속 결말은 단순하지만 현실의 공주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인간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